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아사히 신문이 어제 사설을 썼습니다. 스가 총리에게 이번 도쿄올림픽 취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는데요. 일본 내 유력 신문이 이렇게 사설을 통해서 올림픽을 취소해야 된다 주장한 것은 처음인데다가 올림픽이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 대목도 역시 눈에 띕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현역 위원 중 최고 참인 딕 파운드 위원은 일본 총리가 취소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대회는 개최된다 이렇게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쟁도 멈추게 하는 게 스포츠 정신이라고 하지만 이제 스포츠 정신은 사라지고 돈만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목요일에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드리죠. 박지훈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죠. 사실 이게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어제 밤 늦게까지 열렸습니다. 사실상 열렸다기보다는 이제 파행으로 끝났다고 표현하는 게 사실일 텐데 오늘 청문회 파행을 놓고 여야 간에 서로 이제 원인이 있다, 뭐 사과를 그렇죠. 촉구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막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8시 30분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예정된 회의에서 참석을 거부한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다라고 입장이 지금 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정회가 되고 이런 소동이 벌어졌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툭하면 제 얘기하시는데 그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 없고 말씀하십시오. 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주인공이 다른 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봤습니까? 네. 일단 뭐 부적절한 면들은 있죠. 사실은 김용민 의원이 그 얘기를 한 것이 더 뭐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 전부터 이제 감정적인 어떤 대치 관계가 극하게 대립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호수 후보자 이제 정관예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유상범 의원의 과거 이제 문제된 불미스러운 사건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당에서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유상범 의원 이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전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이제 검사장 출신으로 이제 변호사 재직 시절에 사건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멘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리수술 의혹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무면허인,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면허인 무자격자가 수술을 해서 사망하는 사건을 이제 피고인 피의자 측에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기재된 의사를 매수해서 사건을 축소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상담한 내용을 공개를 하고 이게 진짜 정관예우의 폐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김용민 의원 측에서 하니까 야당에서 조금 반발이 있었고요. 네. 언쟁이 오가는 과정에서 조수진 의원을 상대로 눈 똑바로 뭐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나온 것인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남국 의원은 본인도 사과 받아야 된다. 그 신랑이 가정에서 멍이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조수진 의원은 사과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회의할 수 없다라고 이제 대치를 했고 김용민 의원도 나도 사과 받아야 된다.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언쟁이 있다 보니까 왜 일방적인 사과만 요구하느냐. 이렇게 사과 문제로 5시간을 대치한 상태였다. 5시간. 5시간이 지나니까 자정을 넘겼고요. 네. 결국 회의는 자동 종결돼서 사실은 청문회 일정이 자동적으로 사과 문제로 종결이 됐다. 일단은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똑똑하다 이런 발언들 또 그런 것들은 적절하지는 않아 인신공격처럼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진 않죠. 부분들은 뭐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뭔가 이게 쌓인 게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김용민 의원이 이전부터 이런 일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참다가 이제 폭발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보기는 어렵고요. 네. 저는 요즘 요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 파행이 돼서 청문회가 제대로 안 됐느냐. 근데 한편으로는 그 8시 30분 이전에 했던 청문회 내용 보면 그렇게 뭐 어떤 공격이라든지 야당의 포인트는 별로 안 보였거든요. 이른바 한방이 없었습니다. 있는 청문회는 아니었다. 예전에 네. 윤석열 총장 때도 그렇고 또 다른 네. 장관 할 때는 그 야당의 어떤 그 매서움이 있었는데 그게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준비가 좀 덜 됐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준비도 안 됐는데 어차피 더 하기도 뭐 하고 이게 잘 어떤 트리거처럼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저는 가는 그런 상황도 조금 예상을 했지 않을까. 만약 할 게 있다 그러면 네. 이 말싸움해서 안 할까요? 분명히 돌아서 질문 질의를 하러 들어오죠. 사실 크게 할 것도 없다는 판단을 했지 않을까. 저 조심스럽게 네.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별로 내용이 안 나왔어. 우리 그냥 나왔던 정관에 돈 받은 그거하고 라임 사건 수임했던 그 얘기 말고는 크게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정리하면 이제 김용민 의원이 유상범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감정 싸움이 있었고 조수진 의원이 가세했고 여기에 좀 이제 그 설왕설래가 있었던 상황.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쌓인 게 있었던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워딩을 말씀을 드린 게 김용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조수진 의원이 나한테도 여러 번 막말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까?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사청문회 네. 파행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저희 당이 수차례 설득을 통해서 당사자 간 간사 간의 유감 표명을 하고 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전체 회의를 파행시켰다. 네. 조 의원이 자신에게 사람이 아니다라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 해명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네. 자정 5분 전에 야당에서 이 차수 변경하자라는 요청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또 끝나기 전 5분 전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조율이 안 된 것 같고 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의 본질적인 어떤 질의응답이라든가 국민들이 알만한 어떤 콘텐츠들이 제공되지 않고 공방, 말싸움, 고성만 오가다가 또 끝나는 형국이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막말이 어쩌다 튀어나온 느낌이라면 요즘은 좀 막말이 잦아졌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도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었다고 호소하고 있고 또 본인도 어제 좀 지나친 발언을 하고 이게 너무 좀 하향 평준화된다는 느낌도 들고요. 여러모로. 다른 뭐 네. 위원회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네. 다른 근데 법사위만 유독 법사위 그렇습니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의 이제 통과가 있는 마지막 곳이니까 관문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당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더 싸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격하게. 그 와중에 아마도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 선수들이 다 포진돼 있는 것 같아요. 여야에 좀 화력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입심이 법사위에. 좀 좋은 분들. 그래서 강성 투사들끼리 그렇죠. 극하게 대립하다 예. 보니까 좀 이런 사안이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것도 특장점은 있어요. 원래 청문회라고 한다면 청문 후보자들에게 혼내고 그렇죠. 구성하고 막말하고 막 뭐 삿대질하거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끼리 서로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호수 없는 청문회라는 지금 타이틀이 보도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네. 김호수 청문회가 아니라 여야 간의 어떤 힘겨루기, 말싸움 이런 경쟁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제출을 국회에 다시 네. 요청을 했죠. 그렇죠. 5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네. 이 시한이 만약 넘어가면 인사청문회법상 열흘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한 안에 다시 청문회를 뭐 여는 것도 가능은 한데 지금 분위기상 시간이 일정이 나올 게 별로 5월 없어 보이거든요. 30일까지는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5월 30일 이후에 네.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계속 평행선을 그리는 모양새라서 다시 여야 간에 뭔가 합의하고 이러긴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더불어민주당이 참 오래 고민했어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오늘 정책 의총을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 방법을 논의했는데 의총 결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LTV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서 무주택 생애 최초 구입자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 또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6월 중에 결정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공급 대책은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 부지와 이전 공공기관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1만 호를 공급하고 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지 등을 활용해서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을 해서 한 1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자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김진표 위원장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역시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재산세 감면이 아무래도 이제 중점적인 내용 같아요. 네. 일단은 그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쓰는 반성문 성격의 정책 변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집권 여당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세금 부분 여러 가지 대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변화의 목소리가 내부적으로도 나왔었습니다. 이에 걸맞게 이제 뭐 대폭 뭐 완화는 아니지만 재산세 네. 일부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공시가격으로 이제 6억에서 9억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좀 깎아준다. 예를 들면 0.05포인트를 감면해 준다라는 것이고요. 네. 범위는 한 44만 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금액으로는 한 평균 18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LTV는 뭐 송영길 대표가 원래 그렇죠. 이제 경선 당시부터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비판이 많았죠. 네. 서민하고 이 실수요자도 못하게 막는 거 아니냐라고. 무주택자 등등. 네.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우대폭을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해요. 지금은 10%포인트인데요. 네. 더 늘리기도 하고요. 조건은 좀 있습니다. 조건은 투기 지역이나 가열지구는 주택 가격 자체가 9억 원 이하이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은 8억 원 이하. 그래서 3억 원씩 완화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면 이하도 이것도 1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대략 예상 가능한 폭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조세 저항에 맞먹는 어떤 부담감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별로 뭐 그렇게 실질적으로 효감이 없을 수 있지만 네.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사실 한번 정책을 밀고 나갈 때 그거를 포기하거나 수정한 애가 없었습니다. 이번 정권에 별로.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완화돼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너그럽게 봐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확정안은 아니고요. 정부안이 아니고요. 당론이니까 또 정부랑 협상할 땐 다른 안이 그렇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가 않는 것이 부자 감세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부익부, 빈익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의 소득 재분배라든가 부의 재분배의 문제는 또 고민할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폭 실감나게 깎아주는 건 현실적으로 현재로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상위 한 3, 4%만 낸다는 그 종부세 네. 여기는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오는 30일 날 다시 최종적으로 뭐 조율하기로 했고요. 네. 또 그 말고도 양도세 같은 경우도 지금 비과세 기준액이 9억 원인데 12억 정도로 좀 상향하자라고 이게 마지막까지 의총에 붙였는데 양도세. 이것도 결론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결국은 사실은 좀 이렇게 크거든요. 이렇게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는 세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했을 때 세금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은 결정이 안 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정책도 발표가 됐나요? 일단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이 임대 사업자들이 이 임대 사업을 말소하고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이제 공급이 조금 추가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등록을 말소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중과세를 배제하겠다. 네, 그러니까 빨리 말소해서 6개월 내에 팔으라는 시그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자체가 제안한 여러 가지 부지에 청년 신혼부부 주택 1만 호를 공급하겠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하겠다라는 사업 활성화 계획을 이제 세우기도 했고 군, 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중심으로 해서 공급 용지로 쓰는 방안도 확정을 했다라고 하니까 공급 방안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수위라면 이제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가 있을 텐데 당정청 이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논의가 될 텐데 이 정도 수위, 이 정도 폭이라면은 크게 이견은 그렇죠. 종부세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른 거는 어떻게 손 예상하십니까? 변호사가 좀 전에 조금 언급을 했지만 크게 변화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약간 네. 완화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고요. 큰 문제 없이는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30일 결과가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해보죠. 주제를 좀 전화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 결과가 사실은 오늘 오후에 나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연기가 됐어요. 여론조사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컷오프는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발표하겠다라고 예정은 했지만 생각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빨리 취합되지 않아서 내일 오전으로 연기됐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특히 젊은 여성층 표본에서 여론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늦어졌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20, 30대 비율과 관련해서도 조금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일단 여성층 표본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이고요. 여론조사 업체가 이제 오전 중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호남 특히 20대 여성은 기존의 샘플 채집이 좀 어려워서 조사가 지연됐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이건 또 공개된 사유이고 또 공개되지 않은 사유 중에 또 여론조사가 빨리 끝나지 않은 사유도 잠재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네. 어찌됐든 내일 오전 8시에는 3명은 떨어지고 5명은 통과하는 소식을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로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처음부터 뭔가 약간 좀 삐그덕하는 모습이어서 이게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승복하기 어렵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사실은 지금 8명의 후보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림은 좀 그려지는 그림은 모양새거든요. 대충, 네,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죠. 그려볼까요? 박지민 변호사께서. 일단은 네. 뭐 주호영 전 원내대표, 조경태 의원, 홍문표 의원, 윤영석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좀 중진급에 해당하고 또 김웅 지금 의원, 김은혜 의원이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인데 이 세 사람은 좀 신진에 좀 해당합니다. 네. 결국은 5명의 이제 컷오프를 통과한 사람이 이제 발표가 될 건데 한 3사람 정도는 뭐 좀 예상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 네. 두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이거 같은데 이게 관건이다. 뭐 조심스럽게 김웅 의원하고 홍문표 의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개인적인 그림은 제가 맞춘 적이 거의 없어서 크게 뭐 기대하고 묻지는 말아 주십시오. 네. 어떻게 손 변호사님도 그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예민해요. 네. 거론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서운할 그래서 수 제가, 있는 주영 의원, 뭐 나경원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들어올 것 같고 홍문표 의원도 당연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은 김웅 의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김웅 제 의원. 그냥 저랑 개인적인 같네요. 추론이어서 네, 네. 언제든지 뚜껑 열어보고 달라질 수 있다. 선거가 네. 뭐 예상대로 되면 그 선거 왜 합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틀리는 게 또 틀리니까요. 선거기 때문에. 사실 내일 뚜껑 열어보면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상하는 네. 거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될 것 같다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김은혜 의원도 지금 돌풍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네. 선거라는 게 항상 그래서 재밌는 거죠. 네. 네, 반전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뭐 예상도 했던 거고 사실 있는지도 없는지 뭐 실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개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뒤에 있다, 누구의 어떤 계획이다, 전략이다, 큰 그림이다 그렇죠. 등등 있는데 개파 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아마 이준석 최고의 이 바람 자체가 뭐 돌풍, 태풍 같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전국을 휩쓸고 있고 뭐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은데 중진들 이상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파 얘기들을 좀 중진들이 꺼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유승민계가 아니냐. 네. 뒤에서 유승민이 뒷배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과 뭐 혹은 김웅 의원과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친하지 않느냐 뭐 예, 이런 거죠. 그 얘기를 네. 하는 이유는 이 국민의힘 당원에 많은 수가 영남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남에 60대 이상들. 네. 그분들이 유승민 의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대구 출신이니까 막 그런 어떤 전략적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쉽게 그냥 이길 것 같으면 이런 개파 얘기까지는 안 했을 건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했지 않을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역시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뭐 탐욕스러운 탐욕스럽다. 선배들 이런 표현이 있었나 봐요. 예, 그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이 전당대회 이 당대표 이 선거가
개파, 친박 우리 알고 있죠. 친이 더 있습니다. 주호영도 전 원내대표는 친이 아니냐 뭐 네, 얘기를 네. 하고 있고 네. 유승민계 이런 개파 싸움이 된다면 또 구시대적 어떤 싸움으로 또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이제 공격을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우세하다고 느끼니까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건데 주호영 후보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특정 대선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한 사람이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너무 미래의 추상적인 두려움과 우려를 당대표 경선에서 표출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유승민계라고 하는 것은 유승민 이준석 전 태우고 아버지와 이렇게 친하다. 친구. 그래서 친구의 아들이다. 뭐 이런 정도인데 사실 정치와 그렇게까지. 사적인 영역은 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서로 친하다는 것만으로도 경선 과정에서 특히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누군가를 밀어줄 만큼 당대표 권한이 확대되는 추세가 아니라 굉장히 견제되고 당원 당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그렇죠. 네.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지나친 우려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은 다급해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뒤에 나경원 후보와 전화 통화를 한번 해서 물어봐 한번 주세요.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박지은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언제 명랑해지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실망입니다. 명랑할 거다. 이거 믿어도 되는 거죠? 세상이 명랑해지는 그날까지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 오늘 함께할 분 비유의 달인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저 네. 지금 목소리 저 네. 디스하는 거죠? 네, 명랑해지라고. 아유, 네. 그런 뜻이 있을까요? 사건 사고 다루면서 어떻게 명랑해지냐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피디한테 따질 거야, 진짜 나가서. 네. 제가 소개해드리는 말도 항상 보면 조금은 어두운 말도 있고 네. 좀 기운 빠지게 하는 말들이 좀 많아서 네, 주로 이상한 말 가지고 오시죠. 그러니까요. 김세환 씨가. 제가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들고 오셨는지 한번 보죠. 첫 번째 말. 그 양반이 원래 시골 출신이라.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의 말인데요. 먼저 준비된 음성 들어보시죠. 그 정세균 의원다운 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양반이 원래 예. 시골 출신으로서 자유유서에 깊이 뿌리가 박힌 사람이니까 예. 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들으신 음성은 어제였습니다. 26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한 말인데요. 네. 이 말 이전에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더 하루 전입니다. 지난 25일 정 전 총리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준석 돌풍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겁니다. 이 대선 관리가 간단하지가 않다. 경륜 없이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장유유서란 특별한 문화가 있어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소위 꼰대 발언이다. 이 장유유서라는 표현 때문이죠. 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다음 날 이 최강시사 진행자가 이재호 상임고문에게 정정 총리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서 이 대답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상임고문이 이제 정세균 다운 말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서 그 양반이 원래 시골 출신이라 네. 장유유서가 뿌리 깊이 박힌 사람이라면서 이 정치인들 하는 소리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네. 시골 출신이라 장유유서가 뿌리 깊이 박힌 사람이다. 그런데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 네. 20, 30년 그 중진 의원들 보면 네.
시골 출신 또 아니신 분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요. 다 이제 지역 얘기하잖아. 나 어디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 네. 그렇게 보면은 다 장유유서인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유유서라는 말도 사실 네.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보면 이 정 전 총리가 약간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런 문화가 좀 존재한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건데 이제 좀 꼬투리가 잡힐 수 있을 만큼 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게끔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취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 장유유서라는 말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될 만한 말씀을 그래요? 하신 거죠. 이게 네. 이 지역을 나눠서 어떤 특정한 정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소 좀 지역 감정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시골 출신이라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사고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냥 개인의 차이일 뿐이지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약간의 말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세균 전 총리는 네.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네네. 다음 날 나와가지고 약간 해명을 하긴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 전 총리는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네. 대선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보수 정당이고 해서 장유유서 같은 문화를 고려하면 고민도 있을 것이다라고 한마디 덧붙인 것이라면서 이 취지를 간과하고 특정 단어만을 부각해서 오해를 증폭시키는 상황이 허탈하기도 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네. 또 이제 언론 개혁이 그래서 필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그 발언 때문에 또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냥 딱 그 관계된 내용만 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언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지만 이 사안에다 갖다 붙인 게 조금은 좀 앞뒤가 크기 차이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포털에 뭐 장유유서 뭐 정세균 전 총리 발언해가지고 네. 크게 실수하셨나 해서 이제 네. 그 부분을 다시 들어봤어요. 문맥이라는 게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 다큐가 농담이 되기도 하고 농담이 다큐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 문맥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그런 네. 상황. 그래서 억울하셔가지고 이틀 내내 방송에 나오신 그런 상황이 네. 됐습니다. 네, 오히려 뭐 네. 크게 또 비화된 사건은 아니어서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간 하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더 좀 조심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대권 분위기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당 대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그렇죠. 이 관심의 또 중심에 설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보죠. 머리도 내가 더 크다.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얘긴데요. 네. 음성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은 8번 고시 떨어지고 9번째 합격했지만 송영길은 한 번에 붙으셨다고. 사람이에요. 네. 변호사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머리도 더 크고. 그렇죠. 저 이거 네. 제목 보고 너무 웃었는데 네. 어디서 했던 말입니까?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여의도에서 열린 이 집회 방문을 해서 한 말인데요. 이 송 대표는 여러분들이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왜 빨리 안 하느냐라고 말씀하지만 하나하나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검찰개혁 같은 경우도 제가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말로 네. 윤석열은 8번 고시 떨어지고 9번째 합격했는데 이 송영길은 한 번에 붙었다. 머리도 더 크다라고 이제 농담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예, 뒤에 이제 대통령은 적당히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듯한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가끔 이제 말실수로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이거는 네. 말실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농담을 한 거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제가 이제 과거에 행사, 이제 지역 행사 같은 거 진행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네. 행사 MC로 활동하면서 네. 몇 번 이제 뵌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네. 근데 이 농담, 이 재밌는 사람에 대한 욕구가 좀 세십니다. 약간 개그 욕심이 있으신 개그 건가요? 욕심이 있으세요. 의외인데요. 네. 근데 타율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높진 않으세요. 이게 개그 욕심이 크다고 다 성공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신유진 변호사 지금 개그맨 안 돼가지고 변호사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각자의 길이 있는 건데. 네. 이 송영길 대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고시를 한 번에 붙었으니까 네. 공부하는 머리하고 사실 이 개그 농담하는 머리하고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둘 다 네. 잘하면 너무 완벽하니까 네. 또 신이 그렇게 또 공평하잖아요, 좀. 네, 맞습니다. 나름. 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본인 비하 개그를 하셨어요. 네. 머리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나마 이제 뭐 누군가를 이제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네. 이제 요즘은 그렇습니다. 이제 시대적 분위기가 뭔가 신체 부위를 가지고 농담의 소재로 삼으면 네. 이게 또 꼬투리가 잡힐 수 있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네. 이제 스스로 디스하는 건 우리 조금
봐주는 문화는 좀 있어서 봐주죠. 예. 네, 스스로 망가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또.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농담에 네. 우리 또 개그맨으로서 MC 장원 씨는 네, 네.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이번 타율은 어땠나요? 저는 그냥 100점 만점에 네. 반 드리겠습니다. 절반? 50점. 50점. 네. 좀 더 줄 줄 알았는데 좀 인색하시군요. 아니 예전에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하신 모습이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네. 좀 더 노력하시라는 의미에서. 네. 그런데 이건 농담으로 마무리를 하긴 하셨지만 약간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이제 위협 사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듣는 네. 사람 입장에서 기분은 엄청나게 나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포탄을 한번 쏘신 것 같아요. 예. 네, 공포탄으로 이해를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이네요.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거 좀 뭔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112 허위 신고자 말이라고요.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제주 경찰청은 5개월간 3,200차례 넘게 112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이 폭언을 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와, 5개월간이면은 지금 한 달에 600번 이상. 그렇죠. 와, 대단한데요. 예. 네. 이 A 씨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이 경찰관들의 일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 잡아가면 1계급 특진이다. 입 닫아 이 땡땡땡아. 네. 땡땡을 빼서 구워 먹는다 등의 이 막말과 욕설을 한 겁니다. 예, 경찰 조사에서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A 씨는 지난 2019년에도 무려 5,000차례에 걸쳐서 112에 전화를 걸어서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구속돼서 이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전례가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한 일을 거예요? 저지른 것이죠. 예. 와, 이건 어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2019년에 5,000차례 네. 구속돼서 10개월 실제 이제 복역을 한 거고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게 정확히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근에 5개월간 네. 이거를 근데 욕설을 했다며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욕설을 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본인은 이제 해명을 하면서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한 것 같은데 네. 대화할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대화하는 법 자체를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네. 만약에 그냥 뭔가 진짜 대화할 상대가 필요해서 너무 외로워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제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면 좀 치근한 측면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진짜로 이분이 뭔가 좀 문제가 있으신가, 뭐 불편한 부분이 있으신가라고 오히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네. 경찰관을 상대로 이 엄연한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112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아니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위급한 상황에만 꼭 전화를 해야 되는 곳인데. 네, 전화를 해야 되는 곳인데 이렇게 본인을 하면 다른 네. 사람이 그러니까요. 다른 통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본인 화 풀겠다고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인 화 풀겠다고 이렇게 전화해서 막말을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문자를 봤더니 4541번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결국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20번 이상 전화를 한 건데 그렇죠. 네. 5개월 동안 3,200번이면 그렇죠. 자는 시간 빼고 시간당 2번 이상 전화를 한 사람이나 이분 네. 또 계산을 하셨어요. 네, 우리 명랑기사 청취자분들은 이 네. 수학 계산이 빠르시네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요. 시간당 2번 이상 전화를 한 셈이네요. 이 정도면 병원 치료를 고려해봐야 될 그러니까 이 생각도 조금 드네요. 이건 너무 네. 집착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0981번님 이런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통당 5만 원씩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 만듭시다. 네. 예,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게 또 당연한 게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냥 장난 전화 일반적으로 많이 거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있어요. 간간히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119도 그렇고 112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1750번님은 이런 분들은 강제로 콜센터에서 상담 전화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한번 당신도 당해보세요. 거의 뭐 이런 느낌이죠. 네. 네. 뭐 112나 119뿐만이 아니라 그냥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이 감정 노동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굉장하죠. 예. 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시는 경우도 많고 말도 안 되는 또 민원 넣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근데 그분들한테 또 맞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설명을 이제 그렇죠. 톤을 높이지 않고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욕설까지 하고 막말까지 하면 그분들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할지 좀 네. 본인이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나 잡아가면 1계급 특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다고 하니까 우리 후루룩 까꿍님이 문자 주셨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얼른 잡아가서 승진합시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 네. 그 밑이 더 중요해요. 네, 네. MC 장원 씨 짤짤이 쇼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짤짤이 쇼를 2번 이상씩 봤기 때문에 네, 네. 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아. 너무 웃기던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짤짤이 쇼는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네, 이승원님이 키웠다. 이 명랑시사가 키웠다라고 봐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왜요? 저희가 여기서 함께하진 않지만 네. 한 명 이 명랑시사에 다 출연하고 있어요. 맞아, 오창석 평론가까지. 그러니까요. 네, 저희 패널들 다 데려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태동한 곳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셋이 묶어주세요. 네. 여기서 한번. 셋이 이 자리에서 네, 한번 그것도 재밌겠네요. 묶어주세요. 저 잠깐 화장실 가 있을게요. 아니, 세 분이. 진행자분이 계셔야죠. 알겠습니다.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네. 저도 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C 장원 씨였고요. 네. 오늘 말말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주는 인간지능 AI 시간이죠.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색 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네. 분노의 질주가 아닙니다. 영화 같은 음주운전자 추격전입니다. 오, 영화 같은 음주. 저 이거 영상 본 거 그거 같아요. 아, 네. 영상 보셨나요? 네, 맞아요. 봤어요. 어저께 보고 제가 한 2번 정도 돌려봤는데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상황 설명을 좀 하죠. 지금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끊이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끊이지 예. 않는데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자, 대낮에 벌어진 아찔한 추격전인데요. 네. 경찰청 페이스북 계정에 음주 난폭 운전하며 도주하는 운전자 숨막히는 추격전 그 결말은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자,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께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술을 마신 30대 남성 A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네. 자, 신고를 받고 뭐 경찰이 당연히 출동을 했겠죠. 네. 이 A씨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하기 시작했는데요. 아, 경찰이 오니까 그냥 그때 그렇죠. 도망한 거예요? 본인의 차를 타고 이제 도주를 합니다. 네.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네. 정말 이 영화 같은 장면이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보셔서 저도 알겠지만 봤는데. 네. 흰 차가 도로를 휘젓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중앙선을 넘나드는 좀 아찔한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저도 그 영상 봤을 때 예. 차가 왜 이렇게 없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전 6시경 지금 이해가 갔어요. 예, 네네네, 차가 그래서. 없었습니다. 도로에 네, 다행히도. 다행히.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멈추지 않자 경찰차가 도주 차량을 옆으로 이렇게 충돌을 시킵니다. 쾅쾅 부딪혀요. 가드레일로 밀어붙이고 네. 결국 도주 차량이 멈추자 경찰관이 달려나왔고 차문이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창문을 깹니다. 근데 창문이 깨져요. 그게 어떻게 깨져요? 그러니까요. 아, 굉장히 강한 힘으로 맨주먹으로 정말 한 거죠. 충격을 줬고 네. 결국 차량 운전자를 체포했는데 네. 이 작가님이 대본에 이렇게 마동석인 줄 알았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진짜.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마동석 씨 아니면 못 깨는 게 창문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예. 그 경찰분이 나와서 깼습니다. 바로 주먹으로. 정말 네. 아저씨의 몇 원빈 초도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예. 근데 대단한데요. 네. 저도 추후에 영상을 보고 기사를 참고하니까 네. 저는 좀 오래 도주해봤자 뭐 한 10km 정도 갔겠지 했는데 무려 40km의 추격전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자, 피해자는 평소에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고요. 경찰은 피해자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0km면 꽤 긴. 엄청 간 건데요. 거예요. 예, 대단한데요. 이거 음주 어떻게 상태로. 가능하지? 예. 굉장히 어쨌든 위험한 상황. 아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이었으니까 좀 그나마 덜했던 차가 건데. 없었죠. 다행히도. 네. 예.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이게 진짜 경찰이다. 홍콩 영화 보는 기분이다. 네. 칭찬받아야 하는 경찰이고 본보기가 돼야 한다. 이런 경찰이 있어 든든하다. 경찰분 노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이런 칭찬들 그렇죠. 당연히 이어졌고요. 네. 경찰관의 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걱정되던데. 맨손으로 창문을 네.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4939번님도 우와 미국인 줄 저런 경찰의 모습은 극찬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그분 분명히 다쳤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경찰 분들. 0115번님 보다 강력한 공권력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예, 경찰관께서 따라가면서 검거 있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많은 분이 다쳤을 수 이어질지 있어요. 모릅니다. 위험한 정말 위험.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음. 지금 이전에도 근데
이렇게 음주운전이나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들 있어가지고 이런 예. 약간 추격전 비슷한 것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추격전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불과 최근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5월 9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서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하던 20대가 이를 목격한 용감한 시민과 경찰의 합동 추격전 끝에 청주 시내에서 검거된 일이 있었고요. 네네. 지난 20일 저도 뉴스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는데 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경찰까지 치고 달아난 또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마저 읽었어요. 예. 네네. 경찰관 현재 전치 2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어제였어요 또. 네. 어제 한밤중 만취 상태로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를 운전한 4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역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차 지시를 했습니다. 네. 세워라. 차는 멈추지 않았고요. 8km 추격전 끝에 검거했습니다. 이게 어제 발생한 일입니까? 그것도 올림픽대로에서. 예. 자, 시민의 신고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막은 셈인데요. 그렇죠. 혹시라도 운전하시다가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112로 신고하시길 바라고요. 네. 요즘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 계속 발생하고 5월에만 지금 제가 조사한 내용도 추격전 관련된 내용이 벌써 몇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예. 술을 드셨다면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해서 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구속이 됐죠. 네. 음주 후 도주하거나 뺑소니는 100%에 육박하는 검거율을 보인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음주운전 시도조차 하지 마시고요. 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경찰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은 타이거님이 이런 데 쓰라고 공권력 드리는 겁니다. 나이스 이렇게 문자 주셨고 공권력 드리는 겁니다. 이거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예. 첫걸음님은 우와 저게 팔로 친다고 깰 수 있는 유리인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나저나 경찰관님 손은 괜찮은가? 지금 전 국민이 다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 경찰관 손이 괜찮은 건지. 인터뷰에 좀 응하지 않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연락을 드렸는데 좀 부담스럽다고 이럴 때 나와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네. 그리고 0652번님 저 경찰관님 1계급 이상 특진시켜요. 이렇게 또 제안을 주셨고 예, 맞습니다. 3161번님 대리운전 비용 사실 몇만 원 아끼려다가 폐가 망신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한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몇만 원 아끼다가 자기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진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나경원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6월 11일) 다음 달 11일이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당대표 예비 경선이 진행될 만큼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나경원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예비 경선 결과 발표될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미뤄진 건가요? 저 여론조사의 샘플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샘플링에서 이 숫자를 채우지 못해서 오늘 저녁에 조금 더 추가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늦어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큰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 이게 숫자 하나에 그 각각 후보들마다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요. 일정이 미쳐.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제 오늘 내일 이틀에 거쳐서 한다 그랬고 혹시 이제 빨리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4시로 예정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샘플링이 다소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당원 여론조사에서 그 뭐 청년 호남의 비중을 좀 낮췄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당원 여론조사라는 것은 당원의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호남당원이 지극히 비율이 낮아서 그렇죠. 호남당원 비율이 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부끄러운 부분이니까 앞으로 호남의 당원을 많이 늘리도록 해야 되겠죠. 네, 만약에 또 이 비율을 조정한다면 실질적인 당원 부포와 다르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특정 지역의 표값에 더 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등가성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앞으로 이 부족한 부분의 당원 지역이나 또 세대로 부족한 부분의 당원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그 영남 쪽에 51%로 이제 몰려 있다고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 지역 비중이 확실하게 좀 차이가. 저희가 당원이 영남 당원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영남 쪽 당원이. 그래서 고맙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정말 그래서 저희가 호남 쪽에도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세대적으로도 조금 더 젊은 세대에 더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당대표 선거가 처음에는 영남 대 비영남 구도,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님이 이제 출신이 이제 서울 쪽이니까 이런 구도, 지역 구도였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중진 대 신진 구도, 약간 세대 구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예상을 하셨습니까? 우리 신진 후보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구도라고도 말씀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당이 변화를 통해서 좀 조정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당대표 후보들은 늘 좀 경험이나 경륜이 풍부하신 분들만 나왔는데 신진들이 나오시면서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모두가 다 포용해 가야 되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 대결이라기보다는 친구 화합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네. 여야 불문하고 주로 이제 5060 남성들이 주로 당대표 선거에 많이 나왔었던 건 사실이죠. 네. 네. 그 개파 논쟁이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개파 논쟁. 일단 나경원 후보께서 이제 이준석 전 최고 그리고 김웅 의원을 이제 비판하고 나섰는데 결국은 뒤에 이제 유승민계가 있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 같아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주장인가요? 그러니까 개파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는요. 개파 논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내년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일까? 저는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권 통합 후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 대통령 선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도 이 홍준표 안철수 후보 합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보다 더 많았었거든요.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승리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야권 통합 후보를 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당대표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할 가장 중요한 책무는 야권 통합 후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 이런 거 다 중요한 조건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통합 후보 만드는 거다. 그런데 그러려면 공정 경선 관리를 할 것으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거론되는 두 분들은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2주 전만 해도 출마 선언하기 2주 전만 해도 제가 유승민계의 대표격인데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이 대선 주자들이 과연 이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냐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칫하면 야권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들어오겠느냐, 국민의당과 합당이 잘 되겠느냐 이런 우려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이준석 전 최고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총장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다 굉장히 꺼려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보면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 21대 국회에 가면 뭐 이런 인터뷰도 하신 게 있더라고요. 네. 이제 특정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한 네. 당대표가 되면 다른 대통령 후보로서는 선뜻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이제 안철수 개와 유승민 개는 이제 예전에 바른미래당에서 같이 공존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같이 공존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갈등이 많았었던 것으로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면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통합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린 거다. 네. 저는 뭐 사실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계 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또 우리 요새 지금 이제 신진들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또 귀담아 들을 일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분들 말씀도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하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네. 어쨌든 그 예전에 이제 바른정당에서 그 안철수 의원 측과 그 유승민 개로 대표되는 그 의원들 간에 약간 앙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합당이나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거군요. 지금 상황은. 네, 예,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나경원 후보께서는 SNS에도 쓰셨는데 개파가 없습니까? 어떤 개파도 없습니까? 없는 정치인이죠. 네. 저희 당에 이제 뭐 예전 개파들은 친이 친박이라는 개파가 있었죠. 근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친이계나 친박계나 지금 대통령 후보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뭐 거의 지금 이제 지리멸렬한 상태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뭐 지금 저희 당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개파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데 네. 그래도 뭐 개파라는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유승민계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뭐 유승민계에 굉장히 훌륭한 의원님들 많이 계세요. 훌륭한 정치인들. 네네. 저는 그분들 적극적으로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이른바 개파 논쟁이 이제 좀 지속되고 언론에 이 어떤 집중을 받다 보니까 이준석 전 최고가 이제 오늘 SNS에 탐욕스러운 선배들의 모습은 심판받을 것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유, 좀 표현이 좀 거칠었죠. 너무 거칠었다. 네, 네. 예, 표현이 너무 거칠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 그냥 우리 당 다 쇄신하겠다 이런 뜻으로만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소위 말하는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가 이제 여러 차례 발표가 돼서 그런 거고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 11차례나 여론조사가 공표된 데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좀 불쾌감을 표현하셨는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구태여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괜히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게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든 진짜 실체가 있는 바람이든 그 바람의 근저에는 우리 당 좀 더 변해라 이런 요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요구 잘 담아내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런 변화와 혁신 부분은 우리 정말 적극적인 패기와 또 적극적인 2030과의 소통을 좋아하시는 또 잘 하시는 분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예컨대 이런 분들이죠.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들 네네. 같은 경우를 그 혁신 부분에 있어서 혁신위원회라든지 가칭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뚝 띄어서 좀 일을 좀 역할을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가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의 중심에 선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른바 페미니즘 논쟁으로 많이 이제 언론을 탄 상황인데요.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생각하는 바가 분명히 다를 테고 이준석 의원은 이제 한쪽의 입장에 서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이준석 전 최고의 이 페미니즘 관련 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그 갈등을 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이용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식의 일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갈등과 분열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솔루션을 만들어가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 이제 예비 경선을 통과하면 5명의 후보가 선별이 되고 30일 호남을 시작으로 2주간 이 권역별 합동 연설에 나서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호남을 위한 호남에 대한 메시지는 어떤 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호남에 가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단 사과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때로는 조금 불편하거나 때로는 불필요한 언행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부터 부족한 부분 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우리가 그동안 호남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배출해서 호남 지역의 민심을 더 많이 담겠다는 우리의 약속과 의지의 표명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그게 다음 22대 원구성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발굴하고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님 이번에도 어쨌든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 다시 이제 당대표 나서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정을 전제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시면 그 다음 행보는 무엇이 될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대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고약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당대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마무리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경북 칠곡군 성인 문해교실에서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의 필체가 글꼴로 탄생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글꼴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칠곡 할매 글꼴 홍보대사인 성균관대 정재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정재환입니다. 네, 먼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칠곡 할매 글꼴이 뭔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칠곡 할매들께서 워낙 유명하셔서 네, 많이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칠곡 할매들께서 이제 사실은 과거에 그 학교를 다니시지 못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글을 모르고 평생을 사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그 문해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읽고 쓰게 되시고 그리고 2015년에 그 시집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인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러다가 연극도 하시고 또 그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영화로도 널리 소개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바로 이제 이 칠곡 할매 글꼴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공개를 하신 거죠. 네. 저도 이 글꼴을 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악필이어서 제가 제 글씨를 못 알아볼 때도 있거든요. 네. 교수님은 손글씨 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제 글씨를 못 알아보는데 이 할머님들 그 글씨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처음에 이 교수님 보셨을 때 이
네. 뭐 어떤 느낌, 소감은 어땠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글꼴을 처음 봤을 때요. 네네. 네, 저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 손글씨를 다시 보는 것 같은 뭐 그런 그 기분이었죠. 그렇군요. 예, 예. 뭔가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있고. 네네. 예, 이제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님께서도 좀 늦게 50대 이제 한글을 깨치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물론 제가 이제 20대 때 좀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글씨를 배운다는 거, 또 뭐 기억 니은 이 가나다라를 깨친다는 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연필을 꼭 쥐고 글을 쓰시다 보니까 그 필체가 좀 비슷비슷합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칠곡 할매 글꼴 같은 경우도 이 5분 할머니 이제 글꼴이 발표가 된 건데, 네. 이 김영분 할머니, 권한자 할머니, 이원순 할머니, 이종희 할머니, 추유 할머니, 네. 이렇게 이제 각각 이름의 할머니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네. 한 분이 쓰신 것 같기도 하고 다 비슷해요. 맞아요. 네네.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잘해봤자 한 2분이 쓰신 게 아닐까 싶었는데 또 꼼꼼히 보니까 각각 색깔이 있더라고요. 이 5개 표체에 있어서 굉장히 예쁜 글씨인데, 그 많은 이름이 또 후보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칠곡 할매 글꼴로 이름을 붙이시게 된 건가요? 글쎄요, 이제 글꼴 이름은 제가 볼 때는 워낙에 이제 칠곡 할매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네네. 예, 시도 발표하시고 시집이 무려 3권이나 나와 있거든요. 3권이나 됐습니까? 네. 네네, 그렇습니다. 시집 나왔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3권인지는 몰랐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한 번 내고 이렇게 뭐랄까 그냥 뭐 기념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들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글도 쓰시고 시도 쓰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옆에서 느낄 때는요, 할머니들께서 뒤늦게 이제 글을 깨우치시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살고 계시다는 거, 이게 뭐 가장 좀 뭐랄까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글꼴 만드시면서 뭐 이름은 크게 고민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칠곡 할매 글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 글꼴을 만든다는 게 글쎄 요즘에 이제 컴퓨터 시대니까 대개 이제 글을 쓰더라도 컴퓨터에서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좋아하는 뭐 이런 그 서체를 찾아서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런 그 지금 세대 그러니까 이제 뭐 자녀 세대나 또는 이제 손자 손녀 세대에게 이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또 정감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글꼴을 이렇게 선물을 하신 게 아닌가.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글 역사에서 볼 때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할머니들이 뒤늦게 글자를 깨우치시고 그리고 글꼴까지 만들어서 발표하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눠 쓰고 이런 사례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이걸 글꼴로 그러니까 글씨가 딱 봤을 때 예쁘다 멋있다고 해서 이거 글꼴로 만들자 이렇게까지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엔 정말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글꼴이 많지 않다. 예. 그랬었는데, 뭐,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글꼴들이 개발이 됐고, 다양한 글꼴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칠곡 할매 글꼴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글꼴로서, 뭐, 많이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할머님들이 자신의 글꼴이 이제 만들어진다, 제작된다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 하시나요? 처음에는 이제 그 글꼴이 뭐고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래요. 이제 잘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굉장히 열심히 글씨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평균 한 2,000장 정도
예, 그렇게 이제 글씨를 반복해서 쓰셨고요. 네. 근데 이제 한글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 왜냐하면 이제 이미 그 문해교육을 통해서 이제 한글을 배우셨으니까. 근데 이제 숫자도 어렵지 않은데 그 꼬부랑 글씨 때문에 네네.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예, 영어 알파벳 때문에.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거를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그걸 쓰셔야 되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신 덕분에 이제 우리가 뭐 글을 쓰다 보면 영어로 쓸 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칠곡 할매 글꼴에서 영어를 선택하면 영어로도 또 뭐 외국에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네.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멋지네요. 네. 네. 그 영어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할머님들이 사실 굉장히 고생을 좀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이제 글꼴이 여러 곳에서 사용된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앞으로? 아마 제 기억에 제일 먼저 이걸 사용하신 분은 그 백선기 칠곡 군수님이실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명함을 네. 칠곡 할매 글꼴로 바꾸셨고요. 저 사진 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칠곡에서 이제 뭐 치킨집을 하신다든가, 네네.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예, 그런 좋네요. 분들이 이제 글꼴을 활용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경주 황리단길에 그 경주 공업고등학교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대형 현수막, 예, 그러니까 학교 건물의 그 한쪽 벽을 꽉 채우는 그런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이제 칠곡 할매 글꼴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너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가? 뭐 그런 문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마치 할머니께서 그 손자 손녀들을 그 격려하는 것 같은, 네. 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문구고. 또 그런 정이 담겨 있는 뭐 그런 거죠. 네. 예. 아마 지금 그 우리 성균관대 정재한 교수님 목소리 들으시면서 네네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도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는 이제 정재환 교수님과 그 정재한 그분이 같은 분인데 맞아요. 그분 맞습니다, 지금. 네. 제가 뭐 다른 직업이 개그맨으로 활동을 했고요. 또 방송 이제 사회자로 오래 활동을 하다가 예, 어느 순간 또 한글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한글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뒤늦게 좀 한글 역사도 공부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성대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를요. 네. 지금 뭐 홍보 대사도 하시고 직업이 참 다양하다는 느낌도 들고 다재다능하다는 느낌도 들고. 네. 이 성인 문해 교육에 앞장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작업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제 일선에서 직접 뭐 이렇게 뭐 교육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이 성인 문해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과거에 일제 이제 강점기를 지나고 그리고 해방이 돼서도 우리나라가 참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못 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그 당시에도 또 남자들은 아들들은 어떻게든지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그 바로 이제 남자 형제들 때문에 그 사실은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이제 자신을 희생을 했던 거죠. 네. 예, 여자가 뭐 학교에 가서 뭐 하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난과 그런 어떤 가부장제에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그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평생을 글을 모르고 살다가 글을 모르고 산다는 거는 사실은 이 글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건지 참 상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탈 때도 남편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떤 걸 타야 될지 알 수가 없고. 네, 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간판이 걸려 있어도 그걸 읽을 수 없으니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고 혼자서는. 네, 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글을 모르는 상태로 이제 노년을 마신 분들께서 뒤늦게나마 이제 문해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칠곡군에서 굉장히 이 문해 교육을 열심히 하고 또 할머니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그 활발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의미, 중요성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 정재한 교수였고요.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